오늘은 내가 우리들의 법 진행자.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사는 남자 신동진 아나운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싱그러운 5월입니다. 법과 함께 저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네. 법이 너무 좋아. 어떻게. 네, 법을 좋아하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나랑 법 보러 가지 하늘에. 네, 하늘의 별처럼 많은 법 저랑 함께 보러 가실래요? 코미디언 기리기 김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로 시작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아니, 김일중 씨가 네. 개인적인 뭐 좀 상황이 있어가지고 몸이 좀 이제 좀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대타로 이제 나왔는데요. 너무 영광입니다. 국회 방송 저녁 6시를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제작 프로그램을 하니까 네. 어색하고 상당히 좋네요. 어쨌든 저희 오프닝의 항마력, 제가 노래를 할 때 좀 견디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어떻게 아주 잘 힘들었어요. 견뎌내셨어요. 아주 제일 힘들었어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가끔 이제 분장실에서 뵀던 분들을 네네.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아니, 분장실 올 때마다 너무너무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이 국회라는 곳이 정말 낯설었는데 네. 한층 편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좀 다른 날보다 좀 편안하게 좀 휴식도 취하시고 오늘이 나의 날이다. 좀 기분 좋게 하루 가족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일에 대해서 소중함이 더 커집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대타 섭외가 왔을 때 네네. 얼마나 감사하다. 누워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막 불끈 힘을 줬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예. 저는 일을 참 즐기면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제 저도 이제 가정을 앞으로 꾸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도 생기고 한층 더 소중해진 것 같아요. 이게. 가정을 꾸리게 된다고요? 네. 아직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이제 했습니다. 한 보름 뒤면은. 보름 뒤 네네. 대타 한 번 하고 또 청첩장 받아야 되나요? 네. 어떻게 받아주신다면은 저희가 이 고지서를 드려도 될지. 이제 일단 좀 방송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서로 한번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네,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이 좀 많아도 걱정.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40이 넘어가고 나니까. 일이 많아요? 너 요즘에 엄청 많으시죠. 그리고 또 일이 없어도 좀 걱정. 나눠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일은 뭐 꾸준히 있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이 고맙죠. 아무것도 없는 날보다 그래도 스케줄 있을 때, 일 있을 때 아침에 끈차 나갈 때 좀 보람도 있고 또 하루 마무리할 때 좀 뿌듯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단순히 협업을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힐링도 되고 그렇죠. 네네.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도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바로 우리들 그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또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뉴스를 보거나 하면 이 취업난이 항상 심각했던 것 같거든요. 아닌 적이 있었나요, 혹시? 그렇죠. 늘 네. 그 점점 갖고 있는 것들은 풍성해지고 풍족해지면서도 네. 뭐 구인 구직난 이런 뉴스들은 점점 더 좀 심해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요즘 어떤 직종 가면은요 몇 천 대 1이래요. 그럼 사실 된다는 게 이제 바늘구멍 뚫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느낌이거든요. 저도 600대 1. 저도 KBS 내도 저도 한 비슷한. 600대 1? 네. 600대 1의 남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이렇게 취업 준비생들도 너무 많고 또 경력 단절이 된 분들도 많고 굉장히 지금 일하고 싶어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분야가 바로 여성과학 기술인들이에요. 이 여성과학인으로 활동하다가 결혼과 출산 때문에 사실은 경력이 단절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네. 국내 경력 단절 그 여성 규모가 2022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92만 명. 이 가운데 이공계가 18만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수치만 봤을 때도 이공계 전공자들의 경력 단절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법이 통과가 됐죠. 네, 맞습니다.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경력단절 예방사업 근거 및 여성과학기술인 전담기관의 어떤 설치 근거까지도 마련이 되었거든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요. 여성과학인의 결혼, 임신, 출산 네. 이런 생애 주기에 따라서 경력단절 없이 쭉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연구 활동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이 과학계 같은 경우는 이 남성분들이 많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여성 과학자들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국내 과학계에서 일하는 그 박사급 가운데 여성이 12%에 불과하더라고요. 근데 이공계 박사학위를 받은 여성 그 과학기술인이 전체 한 24%인 점을 감안하면은 절반 이상이 이 실제로 과학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학계에서는 이 출산과 육아 이런 경력 단절이 가장 큰 이유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분야만큼은 더 어떤 그 노하우 뭐 이런 경력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단절이 돼버리면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도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과기정통부가 그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한국이 안 그래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 때문에 2028년까지 자연공학 계열 전공 과학기술 인재가 적정 수요보다 한 4만 7천여 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전기 수소차 이런 미래차 분야 부족한 인력 수요는 최대 14만 4천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인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임신과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현장을 떠났던 여성 과학자분들이 사실은 현장에 돌아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028년까지 4만 7천 명 정도의 과학기술인들이 이제 부족하다고 하니까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해서 좀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먼저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생애 중에 임신, 출산, 육아,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 사업 계획을 좀 신설을 해 두었고요. 국가와 지자체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그리고 이공계 대학 등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직급별 보직 비율을 설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장이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를 꾸릴 때 특정 성별이 전체 인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런 제한을 좀 둬서요. 여성이 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좀 확대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과학자 하면 딱 한 분 떠오르네요. 저는 저랑 이름이 비슷한 마리 퀴리. 네, 노벨상까지 또 수상하셨었는데 네. 이 한국에서도 마리 퀴리 같은 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여성 과학자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동 환경이 바뀌어야 많은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과학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받고 또 자신의 일터를 갖고 나갈 수 있는 법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너는 응답하라 21대 국회인데요. 오늘은 우리 일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특급 전문가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법으로 저희를 찾아왔는지 먼저 통과법 내용부터 확인을 하실까요? 사 4차선 도로에서 파란색 벤츠 승용차가 엄청난 속도로 폭주하더니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이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같은 이제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는 배민에서 일할 수도 있고 쿠팡에서도 일할 수 있고 대리 기사들도 엄청나게 많은 앱에서 혹은 업체에서부터 일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존속성 기준 때문에
산재 보험을 거의 가입 못했어요. 근로기준법상 이제 대기 시간도 이제 근로 시간으로 보는 건데 네. 저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니까 이게 노동 시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대기 시간에 상당한 비용을 아끼고 있는 거고요. 네, 플랫폼의 시대, 이 시대를 사는 노동자들의 삶, 노동의 이야기를 하는 분입니다. 라이더 인생 8년차 라이더 박. 네. 라이더 유니온 박정원 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라이더 박구 굉장히 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 별명도 혹시 라이더 박 아, 아니에요? 주로 직책으로 많이 불렸었고요. 주로 아이디 만들 때 네. 싱싱 라이더라고 좀 재밌게 네. 좀 즐겁게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아이디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체격이 실제 좀 그 날씬하셔서 싱싱 라이더? 네, 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의 위원장, 초대 위원장으로 맞습니다. 이제 네. 본인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지금도 라이더 유니온에서 일하고 계신 건가요? 살짝 승진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공운수 노조라고 네. 이제 운수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여기서 부위원장. 네. 무려 25만. 네. 25만의 서열 2위이신가요? 서열 2위는 아닌 것 같고 한 3위, 4위 정도. 네. 예. 그 특보직 플랫폼 노동의 어떤 운동의 출발점이 된 곳이 바로 이 라이더 유니온이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배달 라이더들의 국내 최초의 노조인 셈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있기 전에 원래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해서 네. 화물연대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기가 저희 선배격이고요. 저희는 이제 디지털 기술로 이제 바뀌면서 플랫폼 특고 혹은 특고 플랫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문제 제기를 했고 저희가 주로 하는 일들은 초기에는 이제 산재 상담, 그다음에 갑질 상담 이런 것들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조직이 좀 커지고 나서는 이제 기업과 협상을 한다거나 이곳 국회 자주 들려가지고 법 제도 좀 바꿔달라 이런 민원들을 많이 넣었던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고 방송 많이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대표직을 하려면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또 책을 굉장히 많이 또 집필하셨더라고요. 네네. 작가로도 활동 중이신 건데 그러면은 지금 본업이 어떻게 위원장님이신 건지 라이더신 건지 작가님이신 건지. 작가라는 말은 좀 제가 좀 부끄럽고요. 저희 활동을 했던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 산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산업을 이해하고 노동 현실을 잘 알았으면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기록용으로 책을 부수적으로 쓰게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이제 배달을 하시면서 운수 플랫폼 노동자들의 삶도 네. 바라보고 계시는. 그리고 이제 그런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또 이제 무겁고 힘든 일을 또 네. 대신하고 계시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박정훈 초대위원장과 함께 알아볼 네. 21대 네. 국회가 응답한 통과법. 전 팀장 그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네. 응답하라 21대 국회, 21대 국회가 응답한 오늘의 통과법 주제는 바로 플랫폼 노동자의 행복을 부탁해 이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보호법입니다. 야, 주제가 이제 플랫폼 노동자의 행복을 부탁해. 이거 말이 나와서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로 살아가시는 지금 네. 행복하십니까? 저는 뭐 다른 직장인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희로애락이 있고, 그래도 뭐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뭐 아기가 나오면서 뭐 햄버거 아저씨 왔다라고 하거나, 그다음에 육아를 하시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만나게 되거나, 혹은 깁스를 하고 있는 손님을 만났을 때는 보람이 있다 이 직업이 꼭 필요한 노동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바깥에 나가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보람을 느끼신다는 거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지만 그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플랫폼 종사자 또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이란 말이 사실 이렇게 좀 확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플랫폼이 이제 번역을 하면 이제 정거장이라는 뜻인데 네. 예전에는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해서
회사가 제공하는 작업 도구를 받아가지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출근하지 마. 그러면 대신에 정거장에서 일감이라고 하는 열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감이라는 열차. 그렇죠. 그러면 노동자는 플랫폼, 그러니까 정거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네. 일감을 정거장에 보내면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승객들 중에서 한 명이 그 열차를 타고 일감을 가져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수행한 건에 따라서 이제 보수를 받는 형태.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그래서 플랫폼 자본주의, 플랫폼 경제, 플랫폼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역시 책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설명을 굉장히 쉽게 네. 풀어서 확 와닿게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국제 노동기구 ILO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여기서도 이제 플랫폼 노동을 이제 정의를 해둔 게 있더라고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수 혹은 소득을 얻는 일자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 회차라든지 물류 배송, 그다음에 쇼핑 등 음식 배달 서비스 뭐 등등등 네.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 직종도 헤아리기 힘들 만큼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노동법 밖으로 특수고용 혹은 플랫폼 노동자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 정부가 보기에 산재보험의 보호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직종만 골랐어요. 네. 그 숫자가 한 145만 명 정도 됩니다. 음.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 6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407만 명 정도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1인 자영업자라고 보는데 이 대다수가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플랫폼 종사자, 법적으로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뭐 이런 이제 뜻이 될 텐데 21대 국회에서 특고직과 관련한 산재보험법을 포함한 몇몇 법들이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가장 중요한 이제 전속성 기준과 그다음에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라는 것이 폐지돼서 매우 어려운 용어죠. 전속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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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산재보험이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된 것은 이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이 직종은 보호해야 돼, 산재로. 근데 이 직종은 뭐 보호할 필요가 없어. 네. 이런 걸 이제 정부가 선택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보편적으로 포괄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통과되면서 모두에게 이제 적용되다 보니까 휴업급여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네. 이게 좀 치명적인 약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속성 폐지는 의미가 있는데 네. 휴업급여 등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있다. 뭐 이런 네. 이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핵심 내용을 키워드로 이제 살펴보면서 플랫폼 노동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향후 이제 과제까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플랫폼 노동자의 행복을 부탁해. 그 첫 번째 키워드는요. 사장이 두려워도 괜찮아. 이 전속성 폐지법. 개정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입니다. 네, 오늘 그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네요. 네. 사장이 두려워도 괜찮아. 어떤 느낌인지 좀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듣기로는 특고직 산재율 1위가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배달 라이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좀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네. 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속이나 저희가 신호 위반해가지고 사고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주로 이제 초보 라이더들이 이제 혼자 넘어짐 사고. 그러니까 이제 미끄러운데 미끄러운 걸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 횡단보도 페인트도 미끄러워요. 거기서 이제 급정거하면 넘어지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여기 코팅된 곳이 네. 거의 얼음판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사고가 제일 많다. 그다음으로 이제 전방 주시. 이거는 뭐냐면 콜을 잡기 위해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핸드폰을 자주 보다 보니까 전방 주시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폭 운전 가속보다는 그런 구조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3년 1월에서 8월 기준으로 그 배달의 민족 주문을 수행하는 우아한 청년들이 산재 신청 1,273건으로 1위였대요. 그리고 보니까 2016년부터 19년 6월까지 18세에서 24세 이 청년의 산업재해 사망 1위 직종이 바로
배달 라이더였습니다. 그 전체 사망자 72명 중에 44%나 되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30분 배달제 이런 그 시간 제한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30분 안에 배달하라라고 해서 사고가 나면 이제 기업과 이제 사장이 욕을 먹었잖아요.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자유롭게 돈을 벌어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30분 안에 배달해라고 하면은 이게 직접적 지휘 감독으로 해서 근로자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한 건에 3,000원 줄게 하면은 라이더들이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3,000원이면 한 시간에 4건 정도는 해야지 주유수단과 합쳐가지고 최저임금과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만 벌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험료가 연간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오토바이 값이 한 400, 5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계산하다 보면은 한 시간에 5건, 6건은 정도는 해야지 이게 수지가 맞는 거죠. 예를 들어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은 또 라이더들은 배달하기 싫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플랫폼 업체가 어떻게 하냐면은 1시간 동안 3건을 하면은 5,000원을 줄게. 그리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에 4건을 하면은 또 10,000원을 줄게. 이런 방식으로 갑자기 앱에 뜹니다. 그러면 욕심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면서 빠르게 배달을 시키는 거죠. 바뀌었습니다, 시스템이. 그 뒷꼬직한테 이제 중요한 게 산재, 보험, 가입 이제 부분인데 네. 그동안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 이제 전속성이라는 건데 전속성이 폐지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예, 변호사님, 그 일단 그 핵심 내용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특고직 특수 형태 종사자들의 이 전속성 폐지라고 볼 수 있고 노무 제공자의 정의 신설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개정 때문에 새롭게 산업보험 적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노무 제공의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과 더불어서요 징수 체계, 급여 그리고 보상 제도가 개정을 통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 공포 이후에 시행되기 전일지라도요 주된 사업 이외의 사업에서 업무상 재해를 겪은 그런 경우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을 해두었는데요. 이 네. 법은 2023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이 전속성,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전속계약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건가요? 좀 비슷해요. 예. 이 하나의 사업장이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업체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 업체의 배송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의 업체에 소속돼서 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 기준에 이제 속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그 일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월소득 이렇게 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고용노동부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속성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 거냐 했을 때 지금까지는 93시간 넘게 일을 한다거나 월? 예, 네. 월 115만 원 이상을 하면 이제 전속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희 같은 이제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는 배민에서 일할 수도 있고 쿠팡에서도 일할 수 있고 대리 기사들도 엄청나게 많은 앱에서 혹은 업체에서부터 일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전속성 기준 때문에 산재 보험을 거의 가입 못했어요. 지금까지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이번에 전속성 요건 폐지와 함께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함께 폐지됐습니다. 네. 이게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는 뭐냐면 산재를 내가 안 할게요라고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묻지 않아요. 네. 무조건 가입인데 특보만 산재 보험료 내가 내기 싫으면 뭐 써가지고 안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택배 노동자 한 분이 가로사로 쓰러졌는데 네네. 뭐가 발견된다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가 발견된 거예요. 이걸 해야 하면 이제 사장도 보험료를 안 내고 노동자도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장들이 보통 쓰게 해요. 보험료 월 한 10,000원, 20,000원 안 내도 되는데 이거 쓸래? 그럼 쓰게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택배 노동자 가로사 했을 때 이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가 발견됐는데 유족들이 글씨체를 보니까 고인의 글씨체가 아닌 거예요. 업체 쪽인가요? 알고 보니까 업주가 네.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가 사유 제한이 좀 강화됐다가
이번에 아예 폐지된 사건이 있었던 거죠. 네. 전속성 폐지법이 이제 시행된 지가 1년 가까이 이제 돼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고직 종사자 이제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꽤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제는 어떤가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2023년 7월에 이제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가 됐는데 그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보니까 2022년 말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특수고용직 이 노동자 수가 80만 5천 명이었는데 네.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145만 8천 명으로 65만 3천 명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자 증가를 이끈 그 직업 유형을 보니까 배달 라이더 포함한 퀵 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였고요. 그럼에도 근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플랫폼 종사자가 여전히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산업 형태가 바뀌고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간병인, 그다음에 교통사고 조사원이라든지 다양한 노동자들이 이제 산재보험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적용 제외 제한을 없앤 것도 이제 보상의 절차가 이제 뭐 좀 나아졌다, 개선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차상의 변화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일 좀 신청하지 않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절차를 복잡하게 해두는 거거든요. 자료 자꾸 제출해라. 근데 그 자료 어디 가서 떼와라. 언제까지 제출해라. 추가 자료 내라. 절차를 복잡하게 하면 신청하기가 그 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개정을 통해서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관련 신고와 자료 제공 의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를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일부 직종 노무 제공자의 경우에는 휴업 등 신고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마련을 했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전속성이 폐지되면 산재 보상만 혜택을 보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산재 보상이고 또 하나는 산재 예방이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전속성 기준이 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속성 기준 폐지 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속성 기준 이후에 들어온 노동자들한테 산업법을 적용시키는데 장벽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잘 아는 게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법인데 이게 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41조인데 이것도 93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15만 원 이상 일한 사람들한테만 전면 적용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플랫폼 기업이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지 궁금해요. 상당히 이게 좀 쉽지가 어렵습니다. 않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플랫폼 노동자의 행복을 부탁해 특고직 보호법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한숨 돌리며 일합시다. 플랫폼 노동자 쉼터 지원법 개정된 근로복지 기본법입니다. 네, 배달 라이더들한테도 이제 쉬는 시간이 과연 허락이 될까 뭐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식사 시간에 주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배달이 좀 식사 같은 거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식사 시간대에 배달을 못하면은 오후에는 또 배달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이 알고리즘으로 배달료를 결정하거든요.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배달이 많을 때 한 4,000원 올렸다가 4,000원으로 해도 라이더가 많아서 배달이 잘 되면 3,500원으로 내려주고 그래도 잘 빠진다. 그럼 3,000원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배달이 몰리는 주말 점심시간에는 배달료가 높고 그다음에 저녁 시간과 그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다 3,000원, 2,500원 내려가니까 라이더들이 점심시간과 저녁 시간에 압축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항상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이제 대기 시간도 이제 근로 시간으로 보는 건데 네. 저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니까 이게 노동 시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대기 시간에 상당한 비용을 아끼고 있는 거고요. 또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이 대기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이제 보릿고개라고 부르거든요. 봄, 가을을. 왜냐하면 라이더는 많고 그다음에 손님들은 밖에서 음식을 먹으니까 일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외식을 많이 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바짝 벌고 예, 봄 가을에 이제 거의 보릿고개를 견디는 방식이다. 근데 그게 계절별로 지금까지 됐는데 지금은 하루에 특정 시간에 일해야 하는 시간과 일하지 말아야 될 시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사적인 여유일 수 있는데 네. 대기 시간이나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네. 이 라이더분들이 보통 어디서 쉬시거나 어디서 뭐 식사를 하시는지 아니 뭐 네. 그분들끼리 궁금하네요. 네. 그분들끼리 되게 또 친하게 지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제 봄, 가을에는 편의점, 파라솔이 있는 편의점이고요. 이 편의점도 좀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 알바 노동자와도 좀 사이가 좋아야지 되고, 그다음에 이제 PC방. 여름에는 이제 PC방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좀 괜찮은 에어컨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곳에서 쉬고요. 저희가 근데 비 오거나 이럴 때는 안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가 가게 픽업하러 들어갈 때도 나가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쉴 공간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이동 노동자들이 좀 알아서 해야 되는 실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노동자 쉼터 지원이라고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을 한 게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플랫폼 노동자 이제 쉼터 지원법은요, 2021년 7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휴게 시설을 설치하고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아마도 이제 지자체 몇몇 곳에서 네. 이동 노동자 쉼터가 지금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휴식 공간이 있고요. 거기에 뭐 예를 들면은 헬멧 건조기라든지 뭐 PC존 이래가지고 편의 시설이 좀 갖춰지고요. 쿨톳이라든지 핫팩 같은 그 계절용품이나 구급함도 상시 이 비치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라이더분들 뭐 보험 상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무 상담, 안전 교육도 또 함께 하게 되고요. 쉼터는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면서도 아주 굉장히 좀 필요한 곳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네, 이게 어쨌든 이 법안 말씀드린 법안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가 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이윤을 얻는 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기업이 좀 책임지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기업이 책임지는 것은 이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통과가 됐습니다. 이 앞서 설명한 것과 별도의 법안으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라는 것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저희가 회사에 요구했어요. 법 통과됐는데 너희도 이제 휴게시설 만들어라 요구를 했더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한테만 해당된다. 아이고. 네. 항상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이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정부도 골치 아프고 회사는 거봐라 법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어쨌든 보편성의 원리로 접근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변호사님이 옆에 계신데 또 다른 변호사님 그럼요, 전문가시죠. 네, 전문가시네요, 진짜. 그 국내 사례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지금 듣고 있는데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법들이 해외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외 사례는 전민기 팀장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그 플랫폼 노동자가 3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그 유럽연합이 배달앱, 차량 호출앱 등 그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서 플랫폼의 통제하에 일하는 이들을 자영업자가 아니라 이 노동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첫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지침이라는 거는 EU 그 입법 종류의 한 형태인데 각 회원국이 지침 발의 2년 이내에 관련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모양을 변화시켜 나가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배달에 의존을 해서 살아갈지는 또 모르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 계속 법이 바꿔 나가야 될 텐데 21대 국회에서는 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발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표준 계약서의 보급이라던가 배달업 인증제 이런 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단체 설립권 보장 이런 내용 등이 담겨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위원장님 보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대로 법을 별도로 정하면은 반드시 구멍이 생긴다라는 거였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근데 이런 접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접근은 기존에 있는 법을
학대 적용시키면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ILO도 비준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노조법 2, 3조 개정인 건데 원천 사용자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자를 찾을 때 플랫폼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 산하법도 플랫폼 특고 노동자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게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정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앞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논의를 또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박정훈 위원장님하고 자리하셨는데 세 분 어떻게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저는 사실 이 라이더분들하고 좀 사연이 있는 게 예전에 네. 제 지인의 가족분이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막 찾으러 다니다가 이 동네를 가장 빠르게 잘 다닐 수 있는 분들이 누군가 생각하다가 라이더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만저만 이런 인상착의나 이런 걸 얘기했더니 야, 이분이 굉장히 공감을 하시고 이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온 커뮤니티에 이걸 다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실종된 분을 찾는데 엄청 도움이 됐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비워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 아, 이분들이 앞으로 안전하고 또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사회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일을 즐기면 일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분들도 일을 좀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려면 뭐 법적으로 이분들 잘 보호를 해줘야겠죠. 그런 시대가 좀 빨리 오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배달해 주시는 분 없으면 이 육아 자체가 불가능했었을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사회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 가장 필요한 인력들이잖아요. 법이 지금 그거에 맞게 이분들을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등장하셔서 정말 제대로 좀 아는 분들이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네. 이 캘린더를 보니까 오늘 5월 1일 수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더라고요. 네. 오늘 뭐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노동자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4월 25일에 오토바이 200대가 배민 보험사에서 쿠팡까지 행진을 벌이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네. 바꿔라 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대규모 행진을 벌였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고요. 5월 1일 이제 노동자들의 집회와 행진도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이제 한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물건과 음식들을 이제 실어나가는 가정들에서 여러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 택배 노동자, 물류센터 노동자, 배달 노동자들까지 있는데, 이 서비스가 너무 편리하고 너무 저렴하다고 한다면 이 생산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럴 의미에서 저희가 이들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법제도와 소득보장제도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넘어서 시민의 요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낙관주의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길 기대하고 현실주의자는 바람에 따라서 도체 방향을 이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플랫폼 노동의 풍향을 잘 조정하는 박정훈 위원장님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지적인 위원장님의 모습 아주 잘 지켜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았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참 어색하고 참 귀여우셨습니다. 충분히 귀여우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이 방송 이제 많이 네. 봤는데 어쩜 그렇게 연기들을 잘하세요? 저는 뭐 꽁트에 좀 익숙한. 그렇죠. 기리 씨는 원래 타입이어서 뭐 많이 전- 개그를 했으니까. 네, 저는 괜찮은데 저도 두 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래거든요. 네. 이 자리 안 뺏기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도 근데- 한번 해봐야죠. 우리 아나운서님 예전에 연기하셨잖아요. 그럼요. 드라마에도 나오신 네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어색한 연기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아, 예전에 그 신기공장 거기서 이제 최지우 씨가 해외에 나가서 네. 결혼을 안 하니까 선을 보게 합니다. 네. 그럼 최지우 대배우님의 그 상대역. 박사님을 보면 청진기가 늘 갖고 싶었어요. 아니 왜요? 가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재밌잖아요. A10 호르몬이 심장에 신호를 보내서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제가 이 정도입니다. 22년 전의 일이죠. 와. 어쨌든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집에만 있긴 이제 아까운 계절인데요. 근데 그 집 밖으로 나가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네. 위험한 일들이 좀 그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방송을 이제 가니까 생방이니까 늦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도로가 그때 비가 많이 오고 침수가 되고 아이고야. 결국 한번 못 갔죠. 아예 못 가셨어요? 네, 못 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다기보다는 네. 저는 이 여의도 한강고수부지를 참 좋아하는데 항상 이 비둘기들이 저한테 정확하게 어쨌든 예측 못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일상 속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연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고가 있었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사연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죠. 사연 출발. 엄마 호떡, 아빠 치킨 저거 사줘. 아유 민기야 먹을 거 잔뜩 샀는데 뭘 또 먹을 걸 사달라. 자 집에 가자. 아유, 애 먹고 싶다는데 좀 사줍시다. 애가 먹는다는데 그걸 아껴? 딴 데서 아껴. 아니 그 애가 먹고 싶다는 걸 그거 다 사주면 돈은 그 언제 뭐 요즘 물가도 올랐는데. 냠냠냠. 아 엄마 나 호떡 먹고 있어. 계산해줘. 이놈 말도 없이 이걸 먹고 있으면 어떡해. 아이 두 분 싸우시길래 그 호떡 먹으면서 관전 좀 했죠. 완전 꿀잼. 아니, 민기야, 우리가 언제 싸웠다고 그래, 얘는. 나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당신이 계산해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돈 없다고 정말 없어. 아, 계산했어요? 호떡 하나 2,000원. 이게 지금 세상 정말 말세다 말세. 아유. 아, 아빠 나한테 쓰는 2,000원이 아까워? 아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아빠 호떡 실컷 사줄게. 역시 우리 아들이 아이고, 나 주고 미끄러졌어. 아이고. 당신 괜찮아? 아이 엄마 피나. 아유, 죽겠네. 이게 뭐야. 공사를 하다가 말았어. 상수도관에 나 걸려 넘어졌잖아. 아이고 쭈. 아니 공사를 했으면 마무리를 잘 하든가. 이거 당장 내가 이거 시청에 전화를 넣을게. 기다려. 띠리링 띠리링. 네, 시청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아니 그 공사를 하려면 좀 똑바로 하셔야죠. 당신들 때문에 지금 내 아내가 다쳤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아니, 길을 제대로 보고 걸으셨어야죠. 똑바로 걸었다고요. 와서 한번 봐요. 길이 이거 어떻게 됐는지. 삐뚤삐뚤한 길도 있고 울퉁불퉁한 길도 있는 거지. 아니, 길이 뭐 살아 움직여요? 일부러 그랬습니까? 자꾸 지금 길이 걸었는데 나 지금 기분 나쁘네 정말. 지금 당신 거기 어디예요? 내가 지금 당장 찾아갈 테니까 거기 딱 기다리소. 연기 괜찮았나요? 별로 한 건 없지만. 지금 마지막 연기가 가장 좋으셨는데. 예, 얼굴이 네, 빨개지네요. 연기 네. 괜찮았나요?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네. 정말 재밌네요. 어떤 정말 깔끔한 어떤 그 공무원 이미지를 최적화돼서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살짝 그 얄미운 포인트들을 다 딱 살려주셨어요. 살려준 역시. 어색하고 딱딱하면 접니다. 네, 분량을 좀 늘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요. 분량이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어쨌든 이 사연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시장에 있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상수도관에 이제 넘어졌는데 오. 보통 이제 상수도관이 그 땅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전민기 팀장님. 네. 사건의 사실관계가 좀 어떤가요? 실제 201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사건 개요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2019년 A 씨가 울산에 있는 한 시장의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에 외부로 노출돼 있던 상수도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지면서 그 주변에 있던 그 철제 덮개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히게 돼요. 네, 그래서 눈꺼풀과 눈 주위에 타박상 이런 큰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A 씨가 울산시를 상대로 3억 2,4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요즘 그 시장 주변도 안전 문제로 위험한 물건들을 잘 치워놓는 편인데. 이 시장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에 큰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울산시는 공사 현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장 밖에 있었던 그 상수도관을 지상으로 옮겨가지고 시장 안으로 그 연결시키는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상수도관이 A 씨가 사고를 당한 그 화장실 길목에 높이 한 35cm 정도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보통 공사하면 팻말, 안전 표지판 이런 게 이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없었나 봐요. 맞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보행자에게 안전에 주의하라는 어떠한 경고문도 설치가 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런데 이 A 씨가 시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잖아요. 보통 공사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시청 관할이라서 그런 건지? 일단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이 울산시가 관리하고 있었던 영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조물 하면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네. 그냥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서 이제 다수가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인적 물적 시설을 우리가 영조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주민이나 국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이 자신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영조물을 방치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나요? 네, 재판부는요. 이 사고 발생 지점이 보행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행에 자주 사용되는 곳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상수도관 단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걸어가다가는 넘어져서 특히 그 철제 덮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다 이런 점을 본 거죠. 그리고 안전 표지판이나 경고, 뭐 단차가 있습니다. 뭐 조심하세요 이런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울산시의 70%의 배상 책임을 인정을 해서 A 씨에게 1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만 들어보면 시청이 관리만 잘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인 것 같은데 왜 70%밖에 인정을 안 해준 건가요? 왜 그랬냐면은 지금 어쨌든 공사 현장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펜스 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이제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이 좀 어두웠다거나 한다면은 좀 더 주의를 조심해서 걸었어야 될 그런 주의 의무를 좀 잘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30% 정도 과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 비율이 나눠지는 걸 보면 영조물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배상을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다른 판례도 있나요? 맞습니다. 그 2022년 7월에 대구의 팔공산에서 17살 A군이 그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심하게 다친 경우가 네. 있었어요. 이때 A군 아버지가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이제 했는데 재판부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계곡이 포함된 그 공원에 취사, 수영, 야영을 할 수 없다는 그 경고 현수막이 여러 곳에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어느 정도 방호 조치를 했다라는 게 좀 인정을 받은 거죠. 맞습니다. 그동안 판례들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그런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같이 계곡과 같은 것은 사실 자연에 속해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연 영조물의 현황과 그리고 이용 상황, 과거에 발생한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당 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조치를 해두었는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방어 조치를 다 했다면은 하천의 절차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즘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게 이 포트홀 공사거든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이 포트홀 때문에 굉장히 또 무서움을 그렇죠. 겪긴 하는데 이 포트홀 때문에 차에 손상이 가거나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런 것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포트홀 때문에 사고 유발되는 경우 정말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 주체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기타 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나 지자체가 이 관리 주체가 되고요. 각 기관의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해당 도로 관리 담당 부서에 영조물 배상 사고 접수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보상을 위해서는 이 포트홀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수리 견적서, 영수증, 뭐 차량 파손 사진, 차량 등록증 이런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일상생활에서 다치거나 또 물건이 이제 훼손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영조물 배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을 읽어드립니다 코너에 유종의 미저 김기리 씨가 평론가 역할을 하신다고요. 네. 굉장히 그 위트와 유머가 있는 한 줄 정리를 하신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위트가 있고 네. 정말 한 줄로 먼저 이 위트가 있는지부터 확인할게요.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거리에 하자가 있을 땐 일단 신고부터 하자. 여러분들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이 정신 잊지 말자고요. 헛! 뭐가 위트가 있다는 거지? 요새 모든 위트를 담았습니다. 재밌긴 재밌었어요. 네. 저희가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완벽한 진행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알찬 법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